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3 금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경제 멘토입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박정호 PD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줘갖고 같이 못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프로그램을 하는 이상 끝까지 여러분들께 또 좋은 방송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광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장입니다. 세 번째 시장이죠. 근데 중국 시장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이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국내 시장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차트를 바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어이쿠! SM이네요. SM이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었네요. 장중 4%대 넘는 상승. 박 PD 입 찢어지겠죠? 어찌됐든 간에 시장을 한번 보게 된다라면, 오늘 조금 이상한 일들이 좀 벌어졌었어요. 시초가가, 고가를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즉, 2100선을 넘어서는 듯 그런 2100선을 넘어설까 말까 하다가 바로 좀 밀려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2070포인트를 하회에 있다가 다시 70선대는 안착을 해서 끝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조금 이상한 흐름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많은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약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일단 삼성전자, 한국전력, SK하이닉스 요 세 종목 같은 경우는 플러스 권역을 보였습니다만 현대차가 3% 가까이 빠졌고요. 제일모직 7.7%대 이거는 삼성 그룹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 이외에 지금 자동차주들, 그 다음에 조선주들, 철강, 기계 이런 업종 대표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크게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관심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말이 좀 틀려집니다. 지금 보게 되면 LG 그룹주들이 4에서 5% 빠졌고요. 건설주들 많이 빠졌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보게 되면 은행 섹터들도 많이 빠졌고요. 철강주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고 기계, 조선 다 빠졌어요. 그나마 혼조세를 보였었던 화학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이런 정도 빼고는 대체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아직까지는 대형 섹터에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큰 문제는 바로 실적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소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신고가, 시가를 고가로 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결국엔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지만 올라가는 거는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가고 빠지는 거는 적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결국에는 중소형주의 흐름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반등.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4,200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 시장의 흐름들도 그렇게 썩 좋은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는 어떠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냐면 일단 시장에 흘러가는 그런 자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살펴보시고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중국 시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좀 전에 했던 얘기인데 박종호 PD가
이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유치하게. 이렇게 장난을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참, 하는 즉시 참 유치한 그런 PD가 아닌가. 옆에 있는, 그리고 이름도 이렇게 지어놓습니다. 와, 이렇게 지어놓는 이 박 PD의 만행. 짜증납니다, 이제. 자, 어찌됐든 간에 깨끗한 얼굴을 보여드리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칠판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중소형 펀드예요.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한국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시장의 흐름들을 좀 이게 한국 시장이에요. 한국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중소형주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시장 다음에 배당, 그 다음에 액티브, 인덱스. 그냥 인덱스는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당은 이제 배당주들 있죠? 가치주들, 배당주들, 그 부분들을 보면 되고, 이 액티브 펀드예요. 이 액티브가 지금 쉽게 말해서 대형주 펀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대형주 펀드의 흐름들이 제일 안 좋아요. 대형주의 흐름들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지수도 안 좋다라는 얘기겠죠? 인덱스가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액티브, 배당주, 중소형주. 여전히 시장의 이 흐름들은 배당주 펀드에 대한 성과, 그리고 중소형 펀드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좀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엔 아직까지 시장의 중심은 중소형주에 머물러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라는 점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었었죠? 환율적인 부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환율이 N달러 환율, 원엔 환율, 이 환율이 어느 정도 밀려 내려와 주는 그런 모습들. 제가 지금 기준으로 잡고 있는 부분들은 120엔이에요. 120엔을 하회하느냐 하회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들이 결정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오늘 환율 보니까 124엔 정도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중국 쪽이라고 그랬죠. 중국 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게 많아요. 결국엔 중국에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에 그리고 중간에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때려 맞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불과 이번 주 초였었죠. SK 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왔었어요.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뭐 때문에 나왔었죠? 중국에서 마이크론을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마이크론을 인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위협적인 요소로 좀 가미할 수가 있다,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 환경 자체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가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점차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계속 지수가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빠져내려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의 체크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언제가 될까 그 부분들 한번 봐야 됩니다. 저도 유심히 대형주 섹터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그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한 번쯤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즉 정유씨 펀드를 가입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펀드 환매를 가장 많이 했었던 그 부분들이 약 2,000포인트였었어요. 2,000포인트에서는 펀드 환매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부터 펀드 환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유입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1.5%.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에 대한, 즉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은 꾸준하게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전의 부분들이 5월 달부터 유출이 감소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출이 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5조, 6조 대 유출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 2,000포인트에서는 이제는 펀드를 가입을 하고
2100포인트 때부터는 펀드를 환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돼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2000포인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큰 지지력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시간에 중국 시장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삼저 시대 때 상당히 많은 큰 상승을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자금이 개인 자금이라고 그랬었어요. 개인 자금이 있는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삼저 국면에 빠져들면서 개인 쪽에서 이제 갈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소형 펀드에 대한 자금 여전히 증가가 되고 있죠.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들이 6월 달에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상대적으로 대형주는 상승폭이 조금 크게 증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전히 중소형 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좋고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은 상승을 해 나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형주도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에요. 액티브 펀드가 대형주 펀드라는 부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어찌됐든 간에 ELS 락인 물량도 있고 실적이 안 좋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많이 빠져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는 자금이 살짝 돌아섰어요. 매도는 왕창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시 매수가 살짝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건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반짝했다고 해서 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연속성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살짝 들어온 그런 상황이지만 크게 유입이 됐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대형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이렇게 썩 좋게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전히 중소형주예요. 업종을 보더라도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 자, 대형주 지수는 못하는데 중형주 지수를 보게 되면 오늘도 신고가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소형주 한번 볼까요? 소형주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럼 결국에는 큰 종목보다는 업종 대표주들보다는 지금 중소형주, 즉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있는 어떠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지금 현재 압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차별화가 엄청나게 심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상당히 좀 많이 빠진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터무니없이 대형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거. 물론 시장이 빠지게끔 불안하게끔 만들었던 거는 조선주 때문에 그렇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분들 2조 원대 뭐 분식회계 얘기도 나오고 워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퍼져나간 게 은행 섹터였었어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많이 빠졌었단 말이에요. 일단 그 부분들 때문에 투심이 악화됐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근데 여기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건설주들, 뭐 이란의 핵협상 이 부분들로 인해서 화학주라든가 건설주 이런 섹터들이 어느 정도 커버를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했었는데 오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더라면 모두 다 빠졌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어느 정도 시장을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 종목만 잠깐 보고 갈게요. 먼저 포스코 한번 볼게요. 포스코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게 증가가 되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손절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손절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크게 이게 큰 바닥을 쳤다라고 보기엔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역에 다시 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저점 자리대를 또 확인하러 내려오는 게 아닌가라는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다라면 여기까지 빠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뭐 여기서 저점 매수다 이 부분들을 하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산 뭐였죠? 두산 인프라코어를 한번 보자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마찬가지죠. 기계 업종에서 대체적으로 두산 인프라코어나 두산 중공업, 두산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마찬가지로 신저가예요. 즉 시장의 흐름들은 괜찮은데 업종 대표들은 신저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차 마찬가지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죠. 여전히 신저가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모비스도 신저가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결국엔 지금은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주식은 쳐다보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실적 발표가 끝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난 그 다음에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역별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바닥이다 라는 그런 인식으로 매수를 하거나 신규로 접근을 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다음 주 전략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다음 주 전략은 다음에 넘기면 있겠죠. 한국 시장 전략입니다.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만 보세요.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역별 종목군들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역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역별은 보지 말자라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가 여기 방송 처음 이제 세 번째죠. 처음에 나왔을 때 하반기 어닝 시즌 투자 전략 해갖고 좋은 섹터들 얘기해드렸어요. 화학은 괜찮다고 그랬죠. 실적이 화학 괜찮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쪽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컨텐츠 쪽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섹터가 좋다고 그랬죠? 금융 쪽, 증권 쪽 괜찮다고 그랬죠. 증권 이런 쪽을 보세요. 이런 쪽. 근데 롯데케미칼 많이 올랐어요. 좀 이따 차트 좀 보여드릴 텐데 롯데 그 화학 섹터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들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고점 돌파형을 보세요. 고점 돌파형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일단 차별화에 진행되는 과정, 종목군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됐든 어닝 시즌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면 이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전략이 좋아요. 역별은 아직 아니라는 거,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바텀업 방식이에요. 바텀업 방식의 종목 선정인데 이게 탑다운 방식이고 바텀업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나 박 PD? 모르죠. 박 PD 모를 거예요. 근데 탑다운 방식은 위에서 훑고 내려오는 거고 바텀업 방식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훑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한다면 돼요. 먼저 수급을 보세요. 수급을 보고 누가 사주는가를 보고 업종을 보는 거예요. 업종을 보고 난 다음에 시장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바텀업 방식이니까 어닝 시즌에서는 기관이 많이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관이 사는 종목. 기관이 어떠한 주식을 처음으로 매수가 들어왔는가 그걸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고 이렇게 보고서 종목을 선정하시면 돼요. 이 부분들만 보고 그 다음에 지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차별화가 나오게 된다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적이 좋은 애들은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슈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대충 핀테크는 여전히 관심권역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여기 포함되죠.
게임 쪽도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자재 쪽도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럴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건자재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사실 건자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빼세요. 핀테크? 여기 핀테크 오늘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올라갔을까요? 거기에 한 단계 또 까보게 되면 삼성페이가 있단 말이에요. 삼성페이. 그죠? 삼성페이, 요게 얼마, 할 것이다. 언제 출시가 될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급하게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핀테크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 정책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건자재 쪽 말고 중소형 건설주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슈,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바텀업 방식의 종목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차별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역별을 보지 말고 고점 돌파형 종목군들을 보고, 그 다음에 화학 쪽이라든가 컨텐츠 쪽, 그 다음에 이게 엔터죠. 엔터 쪽하고 증권, 이런 업종들을 보시는 전략. 그거를 한국 시장에서는 중심을 가지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종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엔터주 중에 뭐가 있죠? 엔터주는 YG 엔터죠? 자, 엔터주들 같은 경우 이게 박스권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많이 올라간 게 없어요. 많이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봐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개인들은 이거 본단 말이에요. SM. 개인들은 SM. 정말 좀 더 잘하는 사람은 YG 엔터. 왜? 장기 이평선을 깔고 있으니까. 근데 YG 엔터나 SM이나 똑같은 엔터주란 말이에요. 근데 SM 같은 경우 지금 어거지로 누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뭐가 있을까요? 면세점. 다른 종목군들은 움직이는데 얘는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SM은 이제 움직인다라는 신호가 나왔을 때는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질 때 적어도 한 200만 주 가까이 150만 주 이상 150만 주 이상 터지면 얘 이제 시동 거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G엔터도 마찬가지죠. YG엔터 지금 박스권역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변동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 좀 괜찮다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보시고 또 하나 수급보다 있잖아요. 수급. 보세요. 2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5만원권역에서 YG엔터 같은 경우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적이 좋은 거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기관 애들이 더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5만원권역부터 기관 애들은 YG엔터를 매수를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2분기 시장이 좀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바텀업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좋고 이거 많이 들어왔네. 차트를 보니까 정배열 초입이네. 그러면 이거 전고점 넘어가게 되면 6만 원 정도 가겠네. 그걸 생각을 하고 분할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거죠. SM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다 이 엔터주들 SM 얘기를 하는데 SM도 보시면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3,000원대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33,000원대 들어왔으니까 얘네들 SM, 엔터주들, YG엔터, SM 이런 애들 움직이니까 얘네들 실적 괜찮은가? 소녀시대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슈퍼주니어인가 걔네들 나오고 하니까 수익성 좋아지겠구나. 영화도 개봉한다고 해요. 이런 거 공연 영상이라든가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 한시적으로 극장에서 개봉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익 구조도 가질 수 있고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증가가 될 것이고 수급 좋은데 차트를 보니까 그래도 바닥을 수렴을 해 나가고 있구나. 저점을 지지해 주고 있고 이 박스권을 넘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보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눌리게 되면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고 그 부분들을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섹터의 모양새를 본다든가 아니면 전고점 돌파형 같은 거예요. 건자지 쪽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공개 방송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하치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져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올라갔을 때는 크게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했는데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 감소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고점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 요런 것들, 요 정고점이 넘어가는 그 시기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꼭 기억들 하셔야 돼요. 지금 차별화가 진행될 때는 빠지고 있는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처음 매수가 유입된 그런 종목군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 또 하나, 정부 정책이죠. 정부 정책. 한국정보인증. 핀테크죠. 핀테크. 그죠? 요거 같은 이런 것들은 못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박 플러스 때가 아니라 주체면서 뭘 얘기해줬어요? 한국정보통신 얘기해줬죠. 한국정보통신이 아마 처음 얘기했을 3월 달에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8,000원대. 8,000원대 얘기해줬던 건데 벌써 23,000원 가까이 갔네요. 그리고 나서 5월 달, 6월 하순경에 또 한 번 말씀드렸었죠. 한국정보통신. 그죠? 정고점 돌파 종목군들 이슈가 있잖아요. 핀테크, 삼성페이.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자제트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 실적 이런 것들. 수급을 봐도 얘네들 수급을 보게 되면 얘네는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요. 그죠? 연기금 쪽에 다 팔아버렸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들은 개별적인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 그럼 한국정보인증은 어떨까요? 한국정보인증은 보니까 기관 애들이 많이 들어왔구나. 이것만 체크를 해서 보시면 돼요. 이것만 체크해서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고 많이 들어와져 있고 단기 이평선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있으면 그때는 접근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만 꼭 생각을 하시고 한국 시장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수가 다음 주 초반에 눌림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눌렸다가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선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많이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246포인트대 그 정도 때까지 눌렸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 주에 시장에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1시간 동안에 한국 얘기하고 중국 얘기하려고 하니까 참 시간이 너무 좀 모자르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깜통 계좌에 대한 부분들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지수에 대한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무슨 얘기를 해드렸죠? 4,200포인트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날 방송을 해드렸을 거예요. 이날. 그죠? 7월 10일 날 방송을 하고 4,200포인트니까 여기에서 한 차례 상승을 했으니까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재차 이렇게 상승을 해서 4,200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하락폭에 얼마만큼 나온다 했죠?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온다 그랬죠? 그 자리대가 얼마냐? 아마도 4,200대 그 자리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엔 무슨 얘기냐?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 자리가 한 4,200, 한 70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 자리 때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오늘 같은 경우도 약 4.48% 정도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4,200대까지는 일단 갑니다. 그러니까 누리세요, 시장. 만약에 모르겠다 싶으시면 ETF 사세요, ETF 중국. 그러면 좀 더 올라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나 보면 아실 거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 오늘부터는 제가 중국에서 섹터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정책, 요 부분들을 갖다 놓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정책을 좀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산업의 발전도 발전이지만 같이 쓰면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정부의 입김, 시진핑의 이 한마디에 따라서 증시가 출렁거리기도 하고 종목이 출렁거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관계자들, 그 사람들의 입을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정말 이게 크게 된 부분, 발전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제가 오늘은 소비를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급락 이후의 기술적인 반등권역이라는 거. 그죠? 급락의 기술적인 반등권역인데 이게 4,200포인트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요거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똑같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심해요. 심하게 움직입니다. 툭 하고 한마디 뱉으면 그냥 점상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기술적 분석에 의한 트레이딩이 가능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조금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참 좋으나 이게 단타가 안 돼요. 샀다 팔았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중국은. 그게 좀 문제입니다. 예. 일단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중국의 중산층 인구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폭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를 넘어서서 2020년도를 향해 간다라면 약 6억 명까지 6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산층이 늘어나게 되면 즉 소득의 혹은 삶의 질이 조금 이렇게 한 단계 높아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박 PD가 있어요. 박 PD가 있는데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을 받았는데 참 많이 받죠? 근데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거 쓰긴 써야 되는데 못하니까 자판기 커피 먹고 밥도 이렇게 근사한 데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김밥 천국에서 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소득이 한 달에 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500만 원 늘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판기에서 먹던 거 스타벅스에서 먹고 김밥 천국에서 먹던 거 빕스나 이런 데서 먹고 할 거란 말이에요. 즉 예전에는 소득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아껴 쓰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소득이 늘어나는 즉 중산층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좀 더 좋은 거, 좀 더 맛있는 거, 그렇다 크게 정말 최고급은 아니더라도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또 뭐가 생깁니까? 걸어다니기 좀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를 구매를 하죠. 자동차를 구매를 하고 그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뭐 해요? 여자친구랑 놀러 가야 되잖아요. 여자친구랑 놀러 갑니다. 1박 2일로. 1박 2일 가면 뭐 해요? 펜션 잡아야 되잖아요. 펜션 잡죠. 펜션 잡고 하면 뭐예요? 고기 꺼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 또 먹고. 일단 이렇게 여행도 가고 삶의 여유를 느끼게 되겠죠. 즉 중산층이 느끼게 된다,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높아진다는 얘기는 먹고 쓰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결국엔 소비가 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에 대한 큰 포인트를 하나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중산층의 인구 비중 추이를 보시게 되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산층의 비중이 약 23%가 정도 되는데 2020년도 되면은 41%의 비중까지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시장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발전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소비도 그만큼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소득이 늘어나니까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죠. 2004년도에는 11억 명. 11억 명이었어요. 11억 명. 근데 2014년이 되니까 36억 명. 3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PD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행을 해야 되니까 소득이 높아지니까 차로 할부로 그냥 탁 차를 사고 차를 타고 여자친구랑 함께 여행도 다니는 거예요. 즉 국내 여행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가고 한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박 PD가 부모님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고 했답니다. 효자인 척 하고 있죠. 그만큼 소득이 늘었으니까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행객에 대한 추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2020년도가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지금 어떠한 종목을 사가지고 투자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그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중국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겠지만 투자적인 마인드로 봐도 좋습니다. 정말 장기지만. 중국의 민항공 항수, 공항수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200여 개 있지만 260여 개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 대한 거점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도시를 확장하겠다는 얘기겠죠. 육로는 이미 많이 만들어 놨어요. 4종 4횡 해서 고속철도 건설을 하고 있고 아직 개통한 부분들도 있지만 준비 중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대1로 지금 철도를 쭉 깔아서 하나로 연결되는 그 사업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죠.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게 우리나라 치면 정부 정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종목을 먼저 보여드렸네.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종목군들을 사도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항공주를 드릴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항공주를 좀 드릴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좋은 종목 그냥 아무거나 좀 드리긴 좀 애매해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냐면 첫 번째 종목은 철도주를 해드릴까요? 건설주를, 자동차 쪽으로 해드릴까요? 일단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종목이죠? 자, 아이고 잘못 쳤네요. 중국 철도건설입니다. 중국 철도건설인데요. 요거를 조금 보시게 되면 중국에 있는 이 주식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중국과 홍콩 이쪽에 양쪽에 둘 다 상장이 돼 있느냐 돼 있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줘야지만 일단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철도건설 같은 경우는 중국 쪽과 상해 쪽, 그 홍콩 쪽에 둘 다 상장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요거 부분들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홍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HTS를 보는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현재 PER이 9배 정도 수준에 있어요. 9배. 그죠? 9배. 홍콩 달러니까 홍콩으로 11달러 정도가 되네요. 홍콩 달러로. 그러면 다시 중국 철도공사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6010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뭐냐? 중국 상해 쪽이란 말이에요. 상해 쪽을 보니까 PER이 18배, 18.6배죠? 그죠? 그러면 상해에서 거래되는 게 낫나요? 홍콩에서 거래가 되는 게 더 싼가요? 홍콩에서 거래되는 게 더 싸잖아요. 홍콩에서. 그죠? 그러니까 홍콩을 봐야 되겠죠? 다시 홍콩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홍콩 쪽 넘어가게 되면 PER이 9배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중국 철도건설 이 부분들을 봤는데 어떠한 포인트를 좀 봐야 될까? 그 부분들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이 한국 기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후광퉁 기업 분석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크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 종목을 치면 됩니다. 종목을 여기다가 중국 철도 건설 이렇게 쓰시게 되면 중국 철도 건설 이렇게 해서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5월달, 4월달, 3월달, 1월달 리포트가 쓴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최근에 5월달에 나왔던 부분들이 있네요. 이걸 보시게 되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투자 의견, 보유 의견이고 누가 썼고 이 부분들을 한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분기에 대한 예상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합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2분기 쪽도 마찬가지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철도건설 같은 경우 한국 국내에서 국내인, 내국인 중에서 중국 쪽에 투자를 하는 그런 주식 중에 그래서 상위에 꼽히고 있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괜찮은 주식이 되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을 좀 보게 된다라면 1대1로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는데 중국 철도건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일단 지금 18.26 홍콩 달러로 이 정도의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조금 많이 올라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좀 보게 된다라면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냐면 피보나치 수평 조정대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내려보게 된다라면 자,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고 했죠. 50%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50%의 되돌림이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죽어도 되는데 시장은 안 죽을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시 피보나치 조정대를 다시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61.8%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게 된다라면 오늘 종가가 18.26 홍콩 달러에 좀 진행이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조금 기다려야 돼요.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일단은 한 16.7달러 16.7달러 정도에서 일단 매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게 된다라면 조금 이게 잘못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16.7달러 정도로 일단 매수 포인트를 잡아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18달러 정도 수준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기다렸다 좀 봐야 되는데 잘못 말씀드렸네요. 중국 쪽을 보고 있었네요. 상해 쪽으로 다시 보셔야 돼요. 잠시만요. 그렇죠. 상해 쪽으로 봐야 되니까 똑같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착각할 뻔했어요. 추세대를 그어보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니까 일단은 절반 되돌림 자리 때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거는 홍콩 주식을 사는 겁니다.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홍콩 달러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늘 11.8로 08로 마무리가 됐죠. 매수가를요. 10.5에서 10.8 10.8달러에서 10.5달러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일단 조금 짧게 잡아드렸어요. 12.5달러 12.5 홍콩 달러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자릴 때는 일단 9달러 정도 그 정도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일단은 요 부분들을 잡아드린 이유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좀 잡아놓고 난 이후에 보게 된다라면, 일단 지금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타이트하게 좀 잡아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크게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한 20% 정도? 그 정도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그 자리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해놓고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종목은 자동차 쪽이에요. 사실 현대기아차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지 않은데 중국 자동차 시장은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상하이 자동차예요. 상하이 자동차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근데 일단 투자 포인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일단 어떠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냐면,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거,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그 부분들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목표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괜찮게 봐도 괜찮을 만한 그런 주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심 있게 봐도 된다라는 거. 지금 차트가 조금 안 나오고 있는데, 상해 자동차를 한번 볼게요. 아, 진짜 그렇구나.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게 된다라면 홍콩 달러가 있고 지금 상해 자동차가 있고 상해 자강기업그룹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이건 아닙니다. 상해 자동차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A주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2.57% 정도 상승했어요. 2.57% 정도 상승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더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낙폭과대로 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조정폭이 상당히 크게 나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난 이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 자리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크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중국 평안보험 같은 경우도 낙폭 과대로 빠졌었단 말이에요. 낙폭 과대로 빠지고 난 이후에 조정 중간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락 상승 N장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되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상승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 자리대를 놓고 보는 것보다 일단 정고점 자리대, 그 자리대를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이 자리대가 넘어가야지만 29위안 정도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가격적인 전략은 23.5엔부터 22.5엔 정도까지 그 자리대까지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밀려 내려올 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61선 자리대 저항 자리대이기 때문에 밀려 내려올 때 잡으시고 그 자리대가 오지 않는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냥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26.5엔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여기서는 그 수익률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인데 10% 조금 넘게 그 정도에 대한 수익률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상해 지수가 좀 더 반등이 나오게 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전개가 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또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손절 가격은 요 자리대 20위안이죠. 요 자리대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 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상해 자동차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지금 또 철도주들 그런 것들은
좀 여유 있게 보셔도 충분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평안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무상증자랑 배당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국내 투자자분들이 그나마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후광통 주식이 저도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면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대응만 잘 해 나간다면, 그리고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어떠한 정부 정책이 어떠한 부분들인지 그것만 잘 파악을 하게 된다면 중국 시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 시장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